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나이에 비해 결혼이 늦어지는 바람에 결혼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은 풋풋한 새댁이에요. 저는 40이 넘으면서 제가 결혼을 아예 못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결혼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만나고 나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을 알고 지낸 건 오래됐어요. 남편이 제가 다니는 직장 근처에서 꽤 오래 음식점을 운영해왔거든요. 남편 식당 단골로 다닌 세월이 10년 가까이 됩니다. 저는 워낙 야근이 잦은 일이라 직장에서 거의 먹고 자다시피 해요. 그러다 보니 엄마 밥보다 남편네 식당에서 남편이 만들어준 밥을 먹은 세월이 더 깁니다. 둘 다 나이가 있다 보니 연애는 길게 하지 않았어요. 반년 딱 연애하고 바로 결혼했습니다. 둘 다 40이 넘어서 한 결혼이다 보니 불필요한 형식들은 제외하고 필요한 것들만 준비해 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저도 남편도 둘 다 일 말고는 특별히 관심 있는 게 없는 사람들이라 준비하는 내내 사소한 일로 티격태격 부딪히거나 불평불만을 가질 일이 없었어요. 사실 둘 다 너무 바빠서 준비할 시간이 없기도 했고요. 제가 워낙 일 말고는 다른 일에는 대면대면하는 성격이라는 걸 친정 식구들은 다 알고 있다 보니 친정에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결혼한다는 것만으로도 신기해서 그 어떤 것도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달랐어요. 저는 집에서 막내이기도 했지만 남편은 시댁에서 장남이에요. 그래서인지 기대하시는 바가 친정과는 아예 달랐죠. 더군다나 남편네가 종갓집이랍니다. 종신들이 다 한 동네에 모여 집성촌을 이루고 살 정도로 가깝기도 하고 옛 문화를 고수하고 계시는 보수적인 집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갈 때부터 옷차림이나 말투, 행동까지 잔뜩 신경 쓰고 찾아뵀습니다. 더 긴장됐던 게 사실 시댁에서 남편은 애물단지로 불려요. 아직은 조선시대 때와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많은 집안이다 보니 남자가 음식 장사를 한다는 거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신다네요. 그래서 남편이 서울에 올라와 식당을 차린다고 했을 때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반대했답니다. 거기다가 종친 중 남편과 남편 동생만 장가를 안 가서 골칫덩어리였대요. 학벌도 좋아, 인물도 좋아,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놈이 갑자기 정신 나가서는 그 먼 서울까지 혼자 올라가서 국자나 들고 술이나 파는 장사한다니만 이제는 장가도 못 가고 앉았네. 아버지가 예뻐하시던 잘난 변호사 준석이도 아직 장가 못 갔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면 자연스레 하게 되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하도 시동생과 차별과 비교를 받으며 커서 시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릴 때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른답니다. 항상 가족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동생과 성적표를 대놓고 비교하기 일쑤였고 언제나 공부를 잘하는 동생만 칭찬하고 인정하셨답니다.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다 늙어서까지 두 아들놈 시중이나 들고 있어야 한다니. 준석이랑 나랑 둘 다 독립해서 나간 지가 언젠데 어머니가 무슨 우리 시중을 둔다고 그러세요. 다른 집은 다 있는 며느리가 우리 집에만 하나도 없잖아. 덕분에 매일 나만 혼자 제사 준비해 명절 준비하고 하다못해 김장까지 나는 다 혼자 하잖아. 다른 식구들은 며느리의 손자들까지 우르르 몰려와서 다 같이 하는데 제사나 명절날 데려다 일시키고 김장날 불러서 부려먹으려고 며느리 데려오라는 말씀이세요? 그런 집에 누가 시집 오고 싶겠어요. 그럴 거면 결혼할 여자 생겨도 저는 어머니 아버님께 말씀 안 드리고 몰래 결혼할래요. 뭐야 이놈의 새끼. 집안에 장남이란 놈이 저 말하는 꼬락서니 좀 봐라. 네가 잘나면 어떤 여자든 좋자고 따라오지. 네 놈이 변변치 않으니까 주변에 여자가 하나 없는 거야. 남편은 집안에서 말 안 듣기로 유명했대요. 뭐든지 부모님과 상의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움직였답니다. 종갓집 장남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시동생은 남편과 달리 그래도 어려서부터 착실하게 공부해 명문대를 나와 변호사까지 되었어요. 장가를 안 간다는 이유로 간혹 잔소리를 듣긴 했지만 남편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잔소리하시면 하시는 대로 다 듣고 본인도 손도 보고 소개팅도 하며 결혼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너스레를 떨었거든요. 더군다나 변호사로 집안의 자랑이니 시부모님도 시동생에게는 비교적 너그러우셨어요. 그래도 저와 남편이 결혼한다고 처음 집에 인사 왔을 때는 시부모님 두 분 다 저를 반겨주셨어요. 집안의 골칫덩이였던 남편이 장가를 간다고 하니 무조건 반겨주시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저도 시부모님의 마음에 드는 며느리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성격이 보통 여자들과는 좀 달라요. 나긋하니 여자다운 면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옷도 매일 후드나 면티에 청바지만 입고 화장도 잘 안 해요. 좋아하는 거라고는 운동이랑 먹는 거 말고는 특별히 관심 분야가 없습니다. 취미도 전혀 없고요. 그래서 결혼 준비도 간단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웬만한 건 다 알아서 해달라고 계약을 하고 왔는데도 골라야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결혼식 날 입을 드레스부터 메이크업 상담은 물론이고 심지어 식장에 장식되는 꽃까지 신부가 골라야 한다는 게 생각만 해도 너무 지쳐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웨딩 촬영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또 뭔가 고르고 상담받기 귀찮아서요. 대충 남편과 휴가 때 바닷가에 가서 사진이나 몇 장 찍어오는 걸로 만족하기로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런 제가 탐탁치 않으셨나 봐요. 처음에 새아기 너랑 결혼한다는 이야기 듣고 나이가 많아서 마음에 걸리기야 했지만 그래도 직업이 공무원이라길래 우리 아들보다는 낫겠지 싶어 덥석 허락했다. 근데 어쩜 너는 여자애가 그렇게 결혼식에 관심이 없니?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그렇게 대충대충 하고 싶어? 어머니, 저는 사실 누가 다 대신 좀 준비하고 결정해줬으면 좋겠어요. 귀찮은 것들은 다 안 한다고 했는데도 뭐가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의 성향을 전혀 알지를 못했으니 제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40년 넘게 살면서 누가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지적하고 구박하는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친정 부모님이며 형제들도 제가 워낙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인 걸 알아서 일절 제 일에는 참견들을 안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라는 존재는 며느리에 대해 알려고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으시더군요. 무조건 듣기 싫어도 당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하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일이 일단락되고는 했습니다. 여자가 그렇게 게을러서 앞으로 살림이나 제대로 하겠니? 너는 주변에 친구들 결혼할 때 보고 배운 거 없어? 네가 아무리 네 성격대로 귀찮은 건 안 하겠다고 해도 결혼은 집안의 일륜지 대사야. 엄연히 양가에 어른들이 있는데 멋대로 안 하겠다고 하면 안 되지. 저는 결혼해서 살림을 잘할 계획도 남들 하는 결혼식만큼 호화찬란하게 할 생각도 없었지만 그 순간만은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할 것 같더군요. 한마디라도 잘못했다가는 잔소리 폭격에 시달릴 것 같았어요. 알아들었으면 이거 받아라. 우리 집안에 워낙 어르신들이 많아서 네가 이 정도는 준비해와야 우리 집안 면이 서. 시어머니의 폭풍 호통을 듣고 나서야 미리 준비하신 혼수 예단 리스트가 적힌 종이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종이에 적힌 내용은 마치 다른 나라 말 같았어요. 그 정도로 제게는 생소하기만 했습니다.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결혼하면 식당에 가서 갈비탕이나 먹을 줄 알았지 이렇게 준비해야 할 게 많은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예단 혼수는 고민하지 않고 시어머니가 이야기해 주신 대로 다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종갓집이라는 걸 처음부터 몰랐던 것도 아니고 진작 알고 결혼하겠다고 한 거였는데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었죠. 사실 제가 지금까지 바쁘다는 핑계로 결혼 준비에 너무 무신경했던 건 사실이니 시어머니가 이야기하신 것만이라도 착실하게 준비에 만회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쉽지 않더군요. 이게 종이에 적힌 대로 무작정 따라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안에 제가 모르는 새로운 세상이 또 있더군요. 시부모님 한복은 그렇다 치고 시할머니부터 고모들 한복까지 다 해드려야 한다네요. 거기까지는 식구가 많은 집이니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친정엄마도 집안에 어르신들이 있으면 당연히 챙겨야지 어쩌겠냐고 하시고요. 저희가 이래저래 많이 양보한다고 했는데도 끝이 없더군요. 한복집도 아예 시어머니가 지정해 주셨어요. 집안 대대로 다니는 곳이 있다면서 꼭 거기서 해야 한답니다.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번거로우셨겠지만 가보시면 제가 왜 그렇게까지 이 한복집 고려했는지 아실 거예요. 바느질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시어머니는 서울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집이라며 한복집을 아주 극찬하셨어요. 저와 친정엄마는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 그만큼 예쁜 한복이 나오겠지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엄마도 한복을 해야기는 해야 하니까요. 시할머니와 고모들을 다 모시고 나온 시어머니는 이미 한복집에 와 계셨습니다. 가게 안에 원단이란 원단을 다 꺼내서 걸쳐보시고 패션쇼가 따로 없더군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알아서 고르시라고 하고 제가 와서 결제만 할 걸 그랬나 봐요. 여자들이 모여 수다를 떨다 보니 다들 한마디씩 하시는데 그 말들이 서로 은근 불편하더라고요. 90이 넘으신 시할머니는 아주 정정하셨어요. 눈으로 원단을 보고는 이거 딱 손짓하시더니 색을 고르시더군요. 그런데 그게 실크 원단 중에 가장 좋은 광택 명주라면서 이 한복집에 있는 원단 중 제일 비싼 거라고 하더라고요. 새 아기가 서울에서 나고 자란 애라 그런가? 40이 넘었다길래 쭈글쭈글 아줌마일 줄 알았더니만 그래도 그렇게 늙어 보이지는 않네. 시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나이 같아 보이지 않는다며 칭찬인지 구박인지 알아챌 수 없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엄마는 다 화장하고 꾸미면 모르는 거지. 겉으로 봐서 어떻게 알아요? 여자 나이 40이면 생산성은 이미 떨어졌다고 봐야죠. 시할머니 양쪽에 딱 달라붙어 계신 고모님 두 분은 친정엄마가 계신 앞에서도 제 나이가 어쩌고 생산성이 어쩌고 하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셨어요. 저는 듣는 내내 기분이 팍 상하더군요. 아무래도 바보처럼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제가 나서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 생각은 아직 없다고요. 그런데 그때 엄마가 제 손을 지그시 잡으시더니 엄마가 대뜸 나서시더군요.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여자 나이 40이면 딱 좋지 뭘 걱정하세요. 그리고 이런 힘든 시대에 굳이 뭘 애까지 낳아서 고생해요. 자기들 둘이 화목하게 즐기면서 살면 되는 거지. 저는 우리 자식들한테 애는 안 낳아도 된다고 가르쳐요. 자기 행복이 우선이라고요. 저는 친정엄마의 말씀에 사실 놀랐습니다. 제 앞에서는 항상 부부는 아이가 있어야 한다고 결혼을 서두르라고 잔소리하실 때는 언제고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나이 많다고 구박하는 것 같으니 애써 본인이 총대를 매시더군요. 저는 괜히 어머니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때문에 안 당해도 될 대접을 받는 것 같아서요. 여자가 시집왔으면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아서 대를 잇는 게 당연한 일이지. 자기들 놀고 먹겠다고 며느리로서 도리를 안 하면 안 되죠. 그럼 우리 집안은 어쩌라고요? 명색이 종갓집 맏며느리인데. 어머, 종갓집도 요즘은 예전 같지 않게 많이 세련돼졌다고도 하던데 이 동네는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젊은 고모님들까지 옛날 예정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 저는 엄마가 괜히 민망해하실까 걱정했는데 제가 괜한 걱정을 했더군요. 친정엄마는 혹여나 제가 기죽을까봐 걱정되셨는지 시어른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시할머니가 그만하라고 멀리서 온 안사돈 모셔놓고 뭐하는 거냐 호통을 치시는 바람에 시고모는 더 이야기하지 않으셨지만 그때까지 원단을 고르며 가만히 듣고만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얄미운 얼굴을 하고 바로 나서셨습니다. 이래서 딸은 친정엄마 닮는다는 말이 있나 봅니다. 새아기가 내가 한마디만 해도 또박또박 10마디를 하길래 집에서 막내로 자라 철딱서니가 좀 없나 보다 했더니만 안싸더니 집안 어르신들 계셔도 할 말 못할 말 구분을 잘 못하시니 애가 그대로 배웠나 보네요. 시어머니는 고상한 척 말을 뱉어놓고는 한복을 고르셨습니다. 그러고는 시할머니와 고모님들이 고른 원단 색상을 한복집 직원에게 이야기하고는 먼저 나가버리셨어요. 저는 결혼 전부터 이미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만 같았습니다. 뭐가 이렇게 쉽게 넘어가시는 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정엄마와 제 한복을 다 고르고 계산을 하려고 보니 계산서에 뭐가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이건 다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혔어요. 시어머니께서 소미불을 20채나 주문하셨답니다. 식구들에게 나눠줄 예단으로요. 물론 시댁 형제분들에게 드릴 선물 정도는 저와 친정엄마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복집에서 직접 천연 솜을 넣어 손바느질에 만든 비싼 류를 예단으로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20채나요. 이건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군요. 아무리 집안 전통이어도 저에게 상의 한마디 없이 마음대로 결정하시고 주문하시는 건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 친정엄마가 잠깐 화장실 가신 틈에 시어머니에게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불을 하려고 하셨으면 미리 말씀을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요. 제 말에 시어머니 표정이 싹 달라지시더군요. 내가 네가 이래서 아까 그 소리도 한 거야. 너는 애가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배워먹은 거니? 아니면 일부러 나 연맥이려고 이러는 거니? 그거 이불 얼마나 한다고? 내가 일일이 네 허락받고 사야겠어. 저는 갑자기 호통치시는 시어머니 행동에 당황해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말이 통하질 않는 분이었어요. 저는 순간 어안이 벙벙해져서 울컥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다 버릇이 없다고 하고 말대꾸한다고 하시니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꿔다 놓은 보릿자루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날 원래대로라면 다 같이 식사라도 함께 먹고 헤어질 생각이었는데 제 마음이 좋지 않아 그냥 그대로 저와 엄마는 서울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지역차 혹은 집안의 문화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저와 친정엄마 입장에는 좋게 넘어가기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이대로 결혼을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고민이 됐어요. 사실 신혼집 구할 때도 저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저의 직장과 남편의 가게가 있는 동네에 신혼집을 구하려고 했었는데 시부모님이 극구 반대하셔서 직장에서 1시간이나 떨어진 터미널 근처에 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명분은 시어른들이 올라오셔서 들르시려면 무조건 터미널과 가까워야 한다는 게 이유였어요. 하지만 남편 말에 따르면 아무래도 시부모님께서 집값이 신경 쓰이는 것 같았어요. 저와 남편 둘 다 워낙 직장이나 가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같은 가격이라면 전세라도 직장 근처에 얻고 싶었습니다. 어른들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저희 의견에 시아버지가 노발대발하셨습니다. 너희는 젊은 애들이 뉴스도 안 보냐? 요즘 전세 사기다 뭐다 말도 많은데 전세는 무슨 전세? 그리고 부모가 신혼 때부터 자가로 집 사준다고 하면 어디든지 고맙습니다 하고 넙죽 받으면 그만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사실 자가로 사기는 했지만 집값의 30% 정도 시아버지가 해주셨고 제가 모은 돈으로 20% 정도 했어요. 나머지 50%는 제가 제 이름으로 대출받았고요. 사실상 반반 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은 30% 해주신 걸 가지고 전부 다 당신들이 집을 사주시기라도 한 것처럼 구셨어요. 물론 집을 사는데 도와주셨다는 게 감사한 일이긴 하죠. 하지만 뭐든지 저희 의견을 이야기하기만 하면 다 틀린 소리라고 일방적으로 호통을 치시면서 저희 의견은 다 무시해버리시고 들어주지조차 않으시니 속상했습니다. 저희 친정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벌어놓은 게 많았으면 당당하게 내가 다 한다고 하고 일절 도움 안 받으면 우리가 원하는 동네에 집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자기가 다 고생하고도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 시부모님에 대해 워낙 잘 아는 남편은 언제나 제게 미안했어요. 제가 괜찮다고 해도 자신의 말조차 통하지 않는 부모님을 답답해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시부모님과 다투면서까지 변하시길 원했어요. 그래도 저는 다행인 게 시댁이 멀리 있다 보니 결혼식만 올리고 나면 특별히 힘든 일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또 아니더군요. 결혼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신경 쓸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지금까지 너무 편하게 살았던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집안에 그토록 많은 행사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친정 식구들이야 워낙 제가 집안일에는 무지하고 바쁘다는 걸 알고 계시니 일일이 저를 필요로 하는 일이 없었지만 시부모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집안의 모든 행사마다 일주일 전부터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남편을 통해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제게 곧바로 연락하셔서 통보하셨어요. 행사 대부분이 제사와 집안 어르신 행사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당숙 제사니까 그 전날에는 본가에 와야 한다. 그래야 시간 맞춰서 출발할 수 있어.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윤석이 작은아버지 생신이니 미리 전화 드리고
주소 보낼 테니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골라서 보내. 정말 일방적이라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더군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방식은 시댁에서 다 통하질 않았어요. 제 의견이나 제 상황 같은 건 전혀 염두하지 않으시고 뭐든 멋대로 통보하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시댁 일이라고 해도 어른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제 일이 시댁 행사에 맞춰 움직일 수 있는 일도 아니었고요. 남편은 본인이 알아서 할 테니 제사고 작은 아버지 생신 선물이고 다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남편 뒤에 숨어 남편과 시부모님이 계속 다투게 두고 지켜보기만 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시아버지에게 제 상황을 잘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가족인데 며느리 말도 좀 들어주시겠지 싶어서요. 아버님, 집안에 행사가 워낙 많은 거야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저도 일이 워낙 많은 업무를 직장에서 맡고 있다 보니 그렇게 갑자기 휴가를 낼 수가 없어요. 제가 시간이 맞으면 당연히 제사에 참석할 수 있겠지만요. 정확하게 매번 참여하겠다고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번 제사는 아무래도 제가 시간을 낼 수 없어서 갈 수가 없고요. 작은아버지 생신은 제가 윤석 씨에게 따로 연락드리라고 할게요. 저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저희 작은아버지 생신이 언젠지도 몰라요. 성인이 되고는 잘 만나지도 않습니다. 친정과 달리 시댁 분위기가 가족들끼리 돈독하게 다 챙겨야 하는 분위기면 챙기긴 하겠죠. 하지만 제가 아니라 남편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 작은 아버지니까요. 물론 가족끼리 서로 생일도 챙기고 제사도 챙기며 살면 참 좋죠. 너희 집 우리 집 나눠서 하는 것도 야박하고요. 그런데 사회생활 하면서 내 부모나 내 조상도 매번 챙기기가 불가능한데 얼굴도 모르는 시댁 어르신 제사와 생신을 어떻게 챙긴답니까? 저도 솔직한 심정으로는 시아버지에게 제가 거기를 왜 가야 하느냐고 혹은 왜 전화해야 하냐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고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런데 그 정도를 가지고도 시아버지는 난리가 나셨어요. 무슨 공무원 나부랭이가 대통령이라도 된다니? 누가 보면 나란 일 하는 줄 알겠다. 너는 나이살이라고는 먹을 대로 먹은 애가 어쩜 그렇게 생각이 짧아? 나이 40 넘은 며느리 받아줬으면 하루라도 빨리 어른들에게 손주라도 안겨주려고 노력을 하든지. 그게 안 되면 맏며느리로서 집안일을 알아서 척척 나서야지. 어디서 그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어. 아버님,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으면 애초에 허락하지 말지 그러셨어요. 이미 며느리로 받아놓으시고선 왜 매번 제 나이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데요? 그게 제 마음대로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윤석 씨는 뭐 젊어요? 윤석 씨 나이면 아무리 젊은 여자랑 결혼했어도 손주는 못 보실 나이예요. 저는 내지르고 싶은 말을 반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댁 분위기 아시죠? 며느리가 감히 시아버지에게 말대꾸를 내질렀다면서 집안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그날로 시할머니부터 고모님들까지 모두 다 돌아가면서 남편에게 전화가 왔답니다. 다들 똑같은 소리만 하셨대요.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바로 서는 건데 이제 시집 온 지 1년도 안 된 맏며느리가 저 모양이니 조상들 볼 낯이 없다고요. 남편도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니 참고 듣다 막내 고모님까지 전화가 왔을 때는 결국 참지 못하고 한 소리 했답니다. 와, 우리 집안이 보통은 아닌 줄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이건 뭐 삼류 막장 드라마에 나올 법한 시댁 정도도 아니고 거의 사람과 전쟁급이네요. 제발 그만들 좀 하세요. 다 늙어서 늦게나마 노총각 힘들게 장가갔는데 이러다 저 이혼당하면 고모님들이 책임지실 거예요? 고모님들이 저 데리고 살아줄 거 아니면 신경 끄시라고요. 저와 남편이 결혼한 이후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으니 말하기 좋아하는 대단하신 종갓집에서 아주 시끌시끌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시댁에 또 시끄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명절날 시동생이 결혼하겠다면서 동석감을 인사시키겠다고 시댁에 왔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인사 갔을 때와는 시댁 분위기가 사뭇 다르더군요. 동서는 시동생보다 8살이나 어려 이제 30이 막 된 변호사였어요. 누가 봐도 저보다야 여러 면에서 조건이 좋았죠. 거기다가 이미 제가 결혼할 때 갔었던 한복집도 다녀왔는데 동서는 그 천연 소미부를 30채를 했답니다. 남으면 동네 어르신들도 좀 나눠드리라고요. 시댁 어르신들은 둘째 며느리 배포가 남다르다며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저와 남편은 시댁에서 미운 오리 새끼로 찍혔는데 더 비교를 당했죠. 역시 우리 준석이가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그 어렵다는 변호사도 단번에 척척 해버리더니만 여자 보는 눈도 기가 막히는구나. 와, 둘 다 변호사면 둘이 결혼해서 애 낳으면 걔는 얼마나 잘나고 똑똑할 거야? 그러게, 걔는 무조건 판검사 시켜야겠다. 집안 어르신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애가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칭찬들을 아끼질 않으셨죠. 저와 남편은 낄 자리가 아닌 것 같아 자리를 피하려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굳이 저를 형님 부르면서 졸졸 따라다니더군요. 제 팔짱까지 끼면서 애교를 막 피우면서요. 형님은 어쩜 이렇게 몸매가 좋으세요? 와, 팔뚝 좀 봐. 이거 알통이에요? 너무 멋있다. 일부러 건강 때문에 운동 많이 하시고 관리하시는 거예요? 저는 공부를 오래 해서 몸이 비실비실 근육이 하나도 없거든요. 부담스럽게 옆에 붙어서 앵앵거리는 게 뭔가 편하지도 않고 불편하더라고요. 왜 있잖아요. 이 사람 말이 다 진심 같지 않고 연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요. 동서가 딱 그랬어요. 쉬지 않고 떠드는데 하나도 진심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운동 맨날 백날 하면 뭐하니? 아무리 운동해봐야 젊은 사람은 절대 못 따라가는 거야. 그래, 둘이 11살 차이 난다고 했나? 큰손주 며느리가 서울애라고 동안이라고 했더니만 둘째 손주 며느리에 비하면 완전 아줌마네. 아줌마야. 둘째 손주 며느리는 대학생이라고 해도 믿겠어. 예상대로 동서는 너무 불편했습니다. 어른들이 대놓고 외모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도 보란듯이 제 옆에 딱 붙어서 저더러 너무 동안이라고 칭찬 같지도 않은 칭찬을 해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워낙 사람 보는 눈이 좋아요. 촉이 좋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듣는 편이고요. 제 선입견인 줄은 몰라도 동서는 처음부터 어딘가 좀 이상했습니다. 물론 그냥 좀 애교도 많고 눈치가 없는 타입일 수도 있지만 명색이 변호사라는 사람이 눈치도 없고 물색 없이 구는 게 어색해 보이더라고요. 가만히 앉아 있어봐야 시댁 어른들 잔소리만 들을 것 같아 저는 일어나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어른들이 다 드신 찻잔과 접시를 가져다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비 동서가 굳이 또 주방까지 따라 들어오더군요. 어머, 여기 뜨거운 물은 나오는 거죠? 저 사실 오기 전에 한옥이라길래 옛날에 친구들이랑 놀러간 본 한옥 호텔 느낌인 줄 알았는데 이 집은 진짜 그냥 오래된 옛날 집이네요. 여기 쥐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른들 앞에서 살랑살랑 누드숨을 치며 애교만 부리던 동서가 제 앞에서는 팔짱을 끼고 서서 시댁의 오래된 집을 가지고 궁시렁거리더군요. 그러더니 제 눈치를 슬슬 살피더니만 은근슬쩍 이런저런 험담을 늘어놓더군요. 고모님들은 본인 식구들은 따로 있으신 거 아니에요? 왜 댁에 안 가시고 저렇게 죽치고 앉아 계세요? 그리고 아까 형님도 보셨죠? 제가 이불 좀 많이 샀다고 신나서 2채씩 가져가신다고 하는 거요. 그냥 공짜면 무조건 좋아서는. 역시 제가 본 모습이 맞았습니다. 동서는 지금까지 어른들 앞에서 연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서는 저보다 10살이 넘게 어렸으니 저와도 세대 차이가 날 텐데 저희 시댁 같은 분위기가 낯선 게 당연하니까요. 고모님들은 안 가시는 게 아니라 조금 있다가 자제분들이랑 고모부님들이 같이 이쪽으로 오실 거예요. 여기가 큰 집이라 다 여기로 모이거든요. 제 말에 동서는 입을 쩍 벌리더니 입을 크게 벌렸어요. 전혀 몰랐다는 듯이요. 그러더니 설거지를 마치고 고무장갑을 벗는 제 팔을 또 붙잡았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집안이 여기도 있었네요. 다 모이면 완전 주말 연속극 같겠어요. 우리 형님 지금까지 너무 힘드셨겠어요. 앞으로는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형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 봤을 때부터 물색이 없는 줄은 알았지만 생각보다 더 말이 많더군요. 저는 귀찮아서 대충 웃어 넘겼습니다. 나도 일이 바빠서 시댁 일에 잘 신경 못 써요. 그리고 꼭 며느리라고 다 알아서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동서도 변호사면 워낙 바쁠 텐데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해요. 저는 나름 동서를 생각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젊은 며느리들이 처음에 다들 시부모님께 이쁨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느라 금방 지치는 걸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더군다나 저희 시댁은 보통 집안이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혼수 드시는 어르신들도 많은데 거기에 휩쓸리다 보면 이래저래 스트레스도 많고 힘들어질 것 같아 한 조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언이 뜬금없이 제게 불똥이 튀더군요. 동서가 제가 한 소리를 잘못 알아들었나 봐요. 안 해도 될 일을 자꾸 만들어서 일을 키우는 이상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에 다녀오자마자 뜬금없이 동서는 저와 남편까지 시댁으로 오라고 연락을 했어요. 줄 게 있다면서요. 신혼여행에서 가족들 선물을 사왔나 보다 싶었지만 저와 남편은 일이 바빠 지금은 당장 갈 수 없으니 나중에 명절에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뾰루퉁해져서는 어린애 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저는 형님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형님은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저는 순간 당황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도 동서라고는 하나밖에 없는데 싫고 말고 할 게 어디 있나요? 그러자 동서는 제 말을 덥석 물고 그럼 꼭 오라고 상화했습니다. 저는 일이 아무래도 바빠 확답을 줄 수 없다고 하자 동서는 제 말에 기분이 나빴는지 싫은 티를 팍팍 내더군요. 형님은 해도 너무하시네요. 저 변호사예요. 제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1억이 넘는다고요. 저 같은 사람도 시댁 식구들 챙기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매번 꼬박꼬박 퇴근 시간 맞춰가면서 5일 근무하면서 편하게 세금 받으시는 공무원이 뭐가 바쁘다고 자꾸 바쁜 척 하세요? 형님은 그렇게 시댁 오기가 싫으세요? 알았어요. 그럼 어머님께 말씀드릴게요. 형님은 시댁에 오는 거 싫으신 것 같다고. 동서는 말을 아주 이상하게 하는 재주가 있더군요. 사람을 빙빙 비꼬면서 하지도 않은 소리를 마음대로 모함하며 은근히 깔아뭉갰습니다. 할 수 없이 저와 남편은 시간을 맞춰 시댁에 갔습니다. 동서가 얼마나 대단한 걸 사가지고 왔으면 저렇게까지 구나 싶어 이번만은 제가 참아주자 싶었습니다. 동서의 행동이 억지스럽긴 했지만 어쨌든 좋은 의도로 그런 걸 테니까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동서는 전혀 좋은 의도로 저를 불러들인 것 같지 않더군요. 동서는 면세점에서 시어머니와 시할머니의 명품 가방, 고모님들의 스카프, 시아버지에게 드릴 양주까지 아주 알차게 사왔더군요. 캐리어 하나를 아주 가득 채워서 왔더라고요. 그쯤 되니 저도 은근 기대가 되더군요. 저와 남편에게 휴가까지 쓰고 오라고 하길래 대단한 걸 사왔나 했더니만 저와 남편은 달랑 와인 한 병이랑 현지 마트에서 산 과자가 다였어요. 저와 남편은 너무 황당하더군요. 이럴 거면 서울에서 만나도 될 걸 도대체 왜 여기까지 오라고 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알고 보니 동서가 저희를 부른 건 선물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신혼여행 갔으면 둘이 재미나게 신나게 놀면 되지 왜 이렇게 비싼 걸 사왔느냐고 연신 신나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때마침 기다렸다는 듯 동서가 대답하는데 아주 기가 차는 소리를 하더군요. 이 정도 가지고 비싸기는요. 생각 같아서는 더 많이 사고 싶었는데 저번에 형님께서 해주신 조언대로 적당히 하느라 아주 힘들었어요. 저는 동서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뜬금없이 왜 나오고 도대체 제가 뭘 적당히 하라고 했나 싶어서요. 그런데 동서가 저를 엿먹이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온 거더군요. 고모님들이 그게 무슨 이야기냐고 물으니까 동서가 저를 한번 힐끗 바라보더니 결혼 전에 시댁에 인사 왔을 때 저와 나눴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게 사실은 형님이 시댁에는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알아서 적당히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당황한 저는 얼굴이 새빨갛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로 알아챘죠. 동서는 절대 저와 잘 지낼 생각이 없는 거였어요. 손이 동서인 저를 갖고 놀고 물먹이려고 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애써 동서에게 다가가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어른들이 들으시면 충분히 오해하시지 않겠냐고 둘러댔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뭐가 그렇게 웃긴지 갑자기 박수를 쳐대며 깔깔 웃더군요. 형님은 또 뭐 그걸 그렇게 설명하고 그러세요? 제가 물색 없이 앞뒤 구분도 못하고 시댁에서 혼자 신나게 나설까봐 걱정돼서 그러신 거 다 아는걸요. 제가 사람을 너무 얕잡아봤습니다. 살면서 별의별 종류의 인간들을 다 만나봤지만 동서 같은 애들이 제일 무서워요. 차라리 대놓고 못되게 굴면 같이 못되게 굴고 욕이라도 질러주면 될 일이지만 사람 은근히 가지고 놀며 바보를 만드니 제가 나서면 더 우스운 꼴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가 더 억울했던 건 동서의 대먹지 않은 짓이 시어른들에게 통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미운 오리 새끼인 저였으니 이때다 싶으셨겠죠. 그네, 너는 윗사람이라는 애가 도대체 아랫사람한테 뭐라고 가르쳤길래 어른들 앞에서 저런 소리를 하게 만들어? 며느리라는 게 어른들 말에 제사에 오내 만에 토달면서 멋대로 떠들어댈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자기보다 잘난 어린 동서가 어른들한테 잘하고 예쁨 받는 게 시샘났나 보지. 졸지에 저는 동서를 질투하는 대먹지 못한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나서서 시부모님께 뭘 또 말을 그렇게 하시냐고 그만 좀 하시라고 했지만 저는 말문이 막히고 가슴이 쿵쿵 빠르게 뛸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별거 아닌 일이라는 걸 알지만 제가 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괜히 소리를 듣자 이것처럼 억울한 게 없더군요. 더군다나 그 일로 시댁 어른들의 눈밖에 난 게 더 확실해졌어요. 그날 저녁을 먹고 정리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설거지를 시키셨어요. 어른 10명가량이 먹은 식사 자리인데 저 혼자 하기에는 턱없이 많은 양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걸 어떻게 혼자 하느냐고 했겠지만 그날은 저도 더는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더군요. 그때 참고 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 저를 도우려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된다고 너까지 들어가? 아이고, 내가 자식 새끼 눈치 보여가지고 며느리한테 설거지도 못 시키네. 됐다, 네 마누라 안 시킬 테니까 그냥 둘 다 앉아있어. 더러워서 내가 하고 말지. 아유, 우리 올케 언니 평생 맏며느리로 고생만 했는데 이제 며느리 좀 보고 쉬나 했더니만 고생길이 끊이질 않네. 순간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이건 뭐 제가 설거지를 일부러 안 하려고 하는 꼴이 됐더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동서 어깨를 툭 쳤어요. 같이 하자고요. 그러자 동서가 하는 말이 황당했습니다. 어머님이랑 고모님들은 어쩜 이렇게 음식 솜씨가 좋으세요? 저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빵 하고 터질 것 같아요. 꼼짝도 못하겠어요. 분명 제가 동서한테 같이 하자고 어깨를 건드린 거를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동서는 배부른다면서 싹 모른 척을 하더군요. 그러자 고모님들이고 할머니고 박장대소를 하시며 귀엽다고 야단이셨습니다. 거기다가 막내 며느리한테 명품 선물까지 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며 고모님 두 분이 서로 설거지를 하겠다고 농담까지 하셨습니다. 결국은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설거지 하겠다고요. 남편은 같이 하자고 상하였지만 제가 혼자 하겠다고 했습니다. 설거지가 뭐라고 이 야단을 치나 싶어서요. 혼자 주방에 서서 설거지를 하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제가 바쁜 와중에 굳이 휴가까지 내고 와 이 와인 한 병 받겠다고 이 먼 시골까지 와 이런 대접을 받고 있어야 하는 건지 짜증이 났습니다. 동서는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으로 저에게 이러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설거지를 하고 나왔더니만 동서는 일을 또 벌려놨더군요. 다음 주에 시댁에 제사가 있다고 시아버지가 이야기를 꺼냈는데 동서가 불쑥 거기에 오겠다고 했나 봐요. 저희 친정은 제사를 안 지내서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안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꼭 보고 싶었는데 제가 와서 도와드려도 될까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동서는 온갖 아양을 떨며 애교를 떨었습니다. 어쩜 마음씨도 예쁜지 말도 저렇게 곱게 할까. 우리 며느리가 와서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우리는 힘이 나지. 저는 시아버지가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처음 봤어요. 제가 자주는 아니어도 시간이 나면 석 달에 한 번은 제사에 왔었는데 저한테는 한 번도 저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하루 종일 기름 냄새 맡으며 음식 준비를 해도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하셨어요. 아무리 집안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셔도 그렇지 동서가 제사 한 번 온다고 했다고 아주 입이 귀에 걸리셨더군요. 저는 그냥 모든 게 다 서운했습니다. 제가 말은 무뚝뚝하게 하고 마음에 있는 말은 바로바로 해야 하는 성미라 어른들 앞에서 하기 싫은 거 하기 싫다. 제 생각을 또박또박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를 안 한 건 하나도 없는데 이제 막 결혼한 동서만 예뻐하시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동서는 애꿎은 저를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이미 어른들 앞에서 귀여움 받을 거 혼자 다 받고 와서는 저한테 제삿날 꼭 오라는 겁니다. 형님은 그래도 제사 때 몇 번 와보셨으니까 음식 준비 같은 거 잘하시겠다. 이번에도 오셔서 저 도와주실 거죠?
형님 없으면 제가 혼자 어떻게 하겠어요. 동서가 시부모님한테 잘하고 싶으면 동서 혼자 알아서 해. 왜 가만히는 나까지 끌어들여? 난 이미 시아버지한테 잔소리 들을 만큼 듣고 제사 문제는 내가 올 수 있을 때만 오기로 했어. 동서는 본인이 몸을 베베 꼬아가며 아양을 떨었는데 저한테 통하지 않자 곧바로 표정이 싹 변하더니 정색을 하더군요. 형님은 공무원이라고 하더니만 엄청 고지고대로시네요. 말 한마디 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굳이 속에 있는 소리 그대로 해서 미움을 받아요. 그냥 어른들이 듣고 싶은 대로 편하게 이야기해드리면 되지. 암튼 형님도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되게 고지식하시다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동서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시댁 일인데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왜 굳이 총대를 매느냐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동서는 일을 키워놓고 본인만 쏙 빠지는 전형적인 미꾸라지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김없이 제사날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사실 동서에게 보란듯이 제사에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시댁 근처에 갈 일이 있어서 하는 수 없이 하루 전에 시댁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굳이 일정이 맞아서 갈 수 있는데 동서가 좀 얄밉다고 해서 거짓말까지 하고 제사에 안 가는 건 제 성격상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사 전날 밤이 다 되어 가는데 동서가 오질 않더라고요. 음식 준비도 거의 다 끝나가는데 말이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동서는 왜 안 오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말씀이 안 그래도 조금 전 동서에게 연락이 왔는데 오늘은 일이 많아서 못 오고 내일 새벽에나 일찍 내려온다고 했다네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흘러나왔습니다. 그제야 동서가 제게 했던 말이 이해가 되더군요. 상황이 어떻게 되던 간에 우선 던지고 보는 거였어요. 제사를 한 번도 안 해봤네 어쩌네 하면서 궁금하다고 도와주겠다고 일찍 온다더니만 음식 준비 다 해놓으면 차릴 때만 와서 그냥 제사 구경만 하고 간다는 거였어요. 동서는 작은 아버님 댁과 고모님들까지 다 와서 제사상을 거의 다 차리고 나서야 도착했습니다. 주인공이 따로 없었어요. 이럴 거면 도대체 왜 오겠다고 한 건지 모르겠더군요. 아버님,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든 시간 맞춰서 오려고 했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늦은 거 있죠. 일이 많아서 그렇다니 할 수 없지 뭐. 그래도 큰며느리가 어제 일찌감치 내려와서 거들어준 덕분에 수월하게 금방 끝났다. 네 형님한테 고생했다고 말이라도 해. 그래, 우리 조카 며느리가 생각보다 손이 야물딱진 게 음식에 소질이 있더만. 간도 딱딱 잘 보고. 웬일로 시어머니와 고모님이 저를 칭찬을 다 해주시더군요. 덕분에 언제나 어른들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싶어하는 동서가 똥줄이 타는지 또 몸을 베베 꼬더군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이 막내 며느리가 우리 시댁 어르신들 위해서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넉넉히 100만 원 넣었어요. 동서는 호들갑을 떨며 봉투를 시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어른들은 좋아서 어쩔 줄 모르셨어요. 역시 돈 잘 버는 며느리라 스케일이 다르다 하셨죠. 이제 저 꼴도 보다 보니 익숙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동서를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주방에 들어와서 제사상을 준비하고 남은 음식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서가 어느새 또 저를 따라 들어왔더군요. 그러더니 금세 또 시비를 걸었어요. 형님, 봄인 줄 알았더니만 여우짓도 하실 줄 아시네요? 제사는 절대 안 오실 것처럼 하고 가시더니만 뭉큼하게 전날 일찍 와서 음식 준비까지 다 하시고 그렇게 몸으로 때우고 점수 따시니까 기분 좋으세요? 동서는 가만 보면 나사 하나 정도 빠진 사람 같았어요. 저런 머리로 어떻게 변호사가 된 건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동서, 혹시 애정결핍 아니야? 어릴 때 부모님한테 사랑 못 받고 자라서 안절부절하는 사람처럼 도대체 왜 그래? 난 시부모님한테 이쁨 받겠다고 아부 같은 거 하는 사람 아니니까 시부모님 사랑 독차지하고 싶으면 혼자 실컷 해. 어머, 형님 되게 웃긴다. 본인이 어른들한테 미움받으니까 괜히 날 애정결핍으로 모는 거예요? 나 어제 일 때문에 안 온 거 아니고 오기 싫어서 안 온 거예요. 세상에 시댁 제사에 와서 일하고 싶은 며느리가 어딨겠어요. 이건 아부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애교와 돈으로 편하게 사는 거죠. 형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돈이 서열인 거 정도는 아실 거 아니에요? 역시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동서는 나사 하나가 빠진 게 맞았어요. 자기는 앞으로 절대 시댁 제사나 명절에 와서 일할 생각이 없답니다.
명품이나 돈봉투만 주면 시부모님이고 할머님이고 다 잘했다고 좋아하시는데 힘들게 뭐하러 음식을 만들고 일을 하렵니다. 돈으로 하면 되는데요. 가만 보면 시골 촌동네 분들이라 그런지 참 단순해요. 일은 형님이 훨씬 더 많이 하고 시부모님도 잘 챙기는데 제가 애기 좀 피고 돈봉투 척척 드린다고 절 더 예뻐하잖아요. 그제야 저도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동서를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저는 그대로 동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번쩍 들었어요. 동서 말이 맞아. 그래. 돈이 서열이지. 자, 그럼 내가 동서가 건넨 돈봉투에 딱 2배, 200만 원 바로 송금해 줄 테니까 동서 나한테 좀 맞자. 저는 동서의 싸가지 없는 주둥아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입술 바로 옆에 뺨을 날려줬습니다. 그리고 제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동서 얼굴에 날려줬어요. 동서, 내 팔뚝 멋있다고 했지? 어때? 맞아보니까 일반인하고는 맛이 다르지? 사실 나도 나랏밥 먹는 사람이라 연봉 1억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디 가면 너보단 안 꿀리거든. 이게 뭐야? 경찰대 교수? 형님,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경찰이었어요? 맞습니다. 사실 저와 남편이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냥 사무 공무원이 아니고 경찰이에요. 경찰대 졸업하고 현직에서 근무한 지 벌써 20년이 다 돼갑니다. 시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는 남편이 제게 부탁을 했어요. 시부모님이 워낙 보수적인 분들이다 보니 여자 직업이 경찰이라고 하면 이유 불문하고 결혼을 반대할 게 뻔하답니다. 위험해서 절대 안 된다고요. 그래서 대충 공무원이라고만 이야기한 겁니다. 엄연히 거짓말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할 수 없이 시댁에 가서 제가 경찰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모님의 아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사건을 맡은 경찰서 팀장이 제 경찰대 친구였거든요. 없는 증거를 만들거나 법을 어기면서 도와준 건 아니지만 걱정한 것보다 빨리 해결돼서 고모님 포함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고마워했어요. 대단하게 생각해 주시기도 하고요. 남편은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경찰이라는 사실을 조금 더 빨리 말할 걸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일 때문에 내려온 거였어요. 고모님 댁 일로 마무리할 게 있어서요. 덕분에 시댁에서의 제 입지가 한순간에 변하게 된 거죠. 그것도 모르고 동서는 제가 시댁 식구들과 가까워 보이니 괜한 셈을 내다 지가 된통 당한 거죠. 나 이래봬도 경찰대 출신의 현직 경찰대 교수야. 이 말인 즉슨 경찰 쪽에 내가 모르는 인맥이 거의 없다는 거지. 내가 입으로 동서 면세워주려고 말 안 했는데 동서 듣자 하니까 회사율이 높아서 로펌에서도 잘렸다며? 얼마 전에 개업했는데 사무실도 파리만 날리고. 제 말에 동서의 눈빛이 흔들리더군요. 저도 듣는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고작 변호사 경력 3년도 안 된 새병아리 변호사, 소문이야 몇 명만 거쳐도 금방 알죠. 그날 이후 동서는 저만 보면 기가 죽어 오줌을 질질 쌉니다. 동서가 맡은 사건은 웬만하면 저도 다 아는 사건이라 이겼는지 졌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이후로 시댁에서의 제 입지도 달라졌습니다. 시부모님도 더는 제가 일로 바빠서 제사에 못 온다고 하면 일절 참견하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나란이라는 며느리인데 지금 제사가 문제야? 우리 큰며느리 나쁜 놈들 많이 잡아라이. 이제라도 제 정체를 밝혀서 다행이에요. 안 그랬으면 꽤 고달픈 시집살이가 될 뻔했습니다. 저는 요즘 같으면 3시간씩 운전하고 매달 시댁 제사에 가도 별로 힘들 것 같지 않네요. 지금까지 저의 긴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 먹고서 이제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음이 확연하게 느껴지는 사람인데 이런 제가 거창하게 사연씩이나 써서 보내도 되는 것인지 사연에 빠지다 채널에 민폐덩어리만 남겨주게 되는 꼴은 아닌지 정말 혼자서 한참 동안 고민하였던 것 같아요. 제가 겪었던 일을 술술 말로 털어넣듯 그냥 손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적어보고 싶어서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제가 태어난 가정, 저희 집부터 소개를 해보자면 후하게 잘 쳐줘봐야 서민층이었고요. 월급 수준은 제가 알기로는 높진 않았지만 어쨌든 제법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셨던 아버지와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시며 돈을 벌어오셨고 남편 내조와 자식들 뒷바라지에 힘쓰셨던 엄마가 제 부모님 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집안의 장녀로 제 밑으로는 동생 2명이 있었으며 특이점이라면 동생들이 쌍둥이였다는 점이 있었겠네요. 남자 쌍둥이인데 이란성이라서 똑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외모가 흡사합니다. 무엇보다 내성적이면서 고집이 강한 성격이란 게 둘 다 똑같아요. 살갑지 못한 동생들 때문에 저는 자라는 동안 심적으로 힘든 일이 많았지요. 혹시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평생에 딸은 엄마를 짝사랑하고 엄마는 아들을 짝사랑한다는 표현 말이에요. 저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표현은 제법 들어맞는 것 같아요. 저는 엄마가 힘드실까봐 각종 집안일은 물론이고 학업에도 절대 소홀하지 않았고 절대 사고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강박에 시달려왔었어요. 이런 저를 엄마는 믿음직한 우리 딸, 알아서 잘하는 맏딸이라며 칭찬해 주셨지만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왠지 모를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관심사는 온통 제 동생들에게 가 있다는 것을 제가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었거든요. 저는 삐뚤어진 애정결핍으로 늘 엄마의 관심과 애정에 목이 말라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학교 마치고 독서실까지 갔다가 집으로 와봤더니 아버지께서 거실 소파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옷도 안 갈아입으신 채였고 살짝 술 냄새가 났죠. 피곤해서 저렇게 주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제 방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문득 아버지의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파 팔걸이 위에 올려져 있었는데 저는 아버지와 썩 친하지 않은 어색한 딸이었기에 그 이전까지는 아버지의 휴대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였는지 괜히 아버지의 휴대폰이 궁금하기도 하였고 출처 모를 묘한 직감이 저를 쿡쿡 찌르고 있었던지라 저는 살금살금 다가가고 말았어요. 이게 옳지 않은 짓이다 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곤히 잠드신 아버지 몰래 휴대폰을 살펴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놀란 비명을 삼켜야만 했어요. 오늘도 얼굴 봐서 행복했어. 앞으로 매일매일 이랬으면 좋겠다. 오빠, 내 마음도 그래. 요즘 오빠 맨날 봐서 너무 좋아. 웬 여자랑 아버지가 나눈 메시지 내용들을 보는데 진짜 휴대폰을 쥔 손이 자동으로 달달 떨려오더라고요. 충격으로 눈물이 맺힌 채로 저는 아버지의 휴대폰을 원래의 위치에 두었고 여전히 잠에 빠져 계신 아버지 몰래 제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상대 여자는 아버지가 유부남인 것도 버젓이 처자식이 있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둘이서 은밀한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마 우리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고 계실 줄은 몰랐어. 이런 엄청난 사실을 알아버리다니 앞으로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맞는 걸까? 혼자 머리를 싸매며 고민하던 저는 엄마에게 진실을 밝혀버렸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럼으로써 엄마에게 관심을 받고 싶었고 잘했다는 칭찬을 받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 예상과 다른 결과가 펼쳐졌습니다. 부모님은 끝내 이혼을 하셨고 가족이 찢겼어요. 엄마는 동생들을 데려가셨고 아버지께서 제 자취방을 얻어주셨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한순간에 가족들을 다 잃고 학교 근처 자취방에서 혼자 살게 되었던 거예요. 엄마가 저한테 남기셨던 말 때문에 저는 그 누구도 탓하지 못한 채 외로움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인 거 알지? 네가 나한테 그 사실을 전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야. 저는 엄마의 그 말에 갇혀서 끙끙대며 살아왔어요. 성인이 되어 많은 세상을 경험하면서 그나마 죄책감에서 벗어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나이가 차서 만난 제 남편은 저보다 2살 위 연상이었어요. 별로 친하지도 않았던 지인이 갑자기 소개를 시켜주는 바람에 만나게 된 사이였고 저나 남편이나 처음에는 서로에게 큰 감흥이 없었답니다. 그러다가 제가 먼저 남편한테 푹 빠져서 들이대게 되었는데요. 웃기게도 제가 남편에게 빠지게 된 계기는 무심코 남편이 뱉은 어떤 말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나는 바람 피우는 남자들은 남자건 여자건 다 인간 말종이라고 생각해. 이유 불문, 문단 무용으로 무조건 죄인 취급해야 마땅하다고 봐. 무슨 드라마 얘기가 나왔을 때였나? 그런 대화 주제로 흘러가던 중에 남편이 뱉은 발언이었는데 저는 바로 그것에 확 꽂히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남편이랑 제가 얼마나 뻔하고 재미없게 만난 인연인지, 남편의 외모가 제 이상형인지 아닌지 하는 모든 것들은 상관이 없어졌어요. 그런 말을 확고한 표정과 말투로 뱉을 줄 아는 남자야말로 제가 찾아 헤맸던 운명의 상대였으니까요. 저는 남편이 홧김에 속에도 없는 말을 뱉었던 것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이후부터는 진짜 찰거머리처럼 남편한테 달라붙어 다녔어요. 제가 어느 날부터 태도를 바꿔서 엄청 들이대니까 초반에는 당황해서 어쩔 줄은 모르던 남편도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적응하였고, 익숙한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곁에 있는 그림이 너무나도 익숙해졌을 때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다른 건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줄고 태웠었는데, 막상 결혼 준비로 돌입하게 되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름 아닌 제 친정 때문이었습니다. 징글징글한 애증의 대상,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 제가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전하는 과정부터가 너무 싫었고 골치 아팠어요. 무엇보다도 예비 시댁 식구들 시부모님께서 혹시 제가 이혼 가정이고 부모님과 가깝지 않다는 것을 두고 흠이라도 잡으시면 어쩌나 하는 염려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고 자꾸 고민이 된다는 얘기를 남편한테 터놓았었죠. 그랬을 때 남편이 아주 의외의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어요. 이제 우리 결혼하기로 단단히 약속한 사이니까 해주는 이야기인데 말이지. 내가 바람 피우는 종자들을 유독 혐오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어. 바로 우리 아버지 때문이야.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저랑 사귀는 동안에 자기 집안 이야기를 저한테 거의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남 일녀 집안에서 막내로 태어난 남편. 그런 남편이 어렸을 적부터 기억하고 있는 시아버지께서는 무척 가부장적인 분이셨다고 합니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는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 찌들어 계셨을 뿐만 아니라 술을 참 좋아하셨고, 그로 인해서 사고도 자주 쳐오셨다네요. 그런 부분들은 남편뿐만 아니라 아주버님과 시누이도 워낙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것이라서 특별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했었대요. 태어나서 늘 보고 자란 장면이 그런 것이었으니까요. 묵묵하게 시아버지를 내조하면서 혼자 자식들 도맡아 키우시고 그것만 해도 벌써 벅찬 것이었는데, 부업을 하며 돈까지 틈틈이 벌어오셨던 엄청난 희생정신의 소유자가 바로 시어머니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남편에게 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큰소리 한번 내는 일 없이 착하고 순하게 구셨대요. 남편의 말로는 천성 자체가 워낙 그러신 분이신 것 같대요. 저는 저의 시아버지 되실 분께서 가부장적이신 옛날 분이신데다가 지독한 다혈질이며 당신의 아내 알기를 우습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덜컥 겁을 집어먹고, 내가 그런 사람의 며느리로 살 수 있을까 하며 두려움에 떨었다가, 반대로 저의 시어머니 되실 분께서는 그야말로 부처님 같은 성정의 천사의 현신 같은 분이시란 얘기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보통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때문에 고초를 겪는 것이지 시아버지 문제로 초장부터 골머리를 썩진 않으니까요. 저로서는 차라리 시어머니보다 시아버지 쪽이 힘드신 분인 게 낫다고 여겨졌어요. 그런 판단을 내리면서 남편의 이야기를 마저 들었다가 정말이지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작태에 워낙 익숙해져 있었던 남편을 포함한 3남매도 기가 막혀 뒤로 넘어갈 만한 사건이 터졌는데, 그건 바로 시아버지의 바람이었어요. 어떻게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을 두시고 밖으로 내두실 수가 있었는지, 우리 어머니는 정말 가정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신 분이었으니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같은 남자로서 아버지를 더 이상 존경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 아버지는 바람을 2차례 피우셨는데 정식으로 발각된 것만 2번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는 그것보다 더 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남편은 생각할수록 열이 받는다면서 뿌득 이를 갈며 시아버지의 바람 사건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2번이나 바람을 피우신 것도 모자라서 그중 한 차례는 집을 나가신 적도 있었대요. 시아버지께서 그러셨음에도 시어머니는 묵묵히 자리를 지키셨고 여전히 혼자 자식들을 보살피셨다고 합니다. 세상에, 조선시대의 연료도 아니고 어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정말 대단하신 여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부전자전이라고 자기 부친의 그런 기질을 물려받거나 행태를 자연히 배우고 따라갈 수도 있었을 텐데 남편은 반대로 그런 모습들을 직접 보면서 혐오감을 느끼고 절대 그렇게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니 저는 저랑 결혼할 사람이 이런 남자라서 다행이라고 여겼어요. 남편이 저한테 이실직고 하기를 자기의 형이랑 누나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성인 된 이후로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점차 자기 부친의 편을 들면서 착하고 만만한 자기 모친은 등한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집안의 실권자가 시아버지이니만큼 아주버님과 시누이는 본인의 유리함을 쫓아서 시어머니를 슬슬 저버렸던 모양이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제 안에서 울분이 났고 시어머니 되실 분이 너무나도 가엾게 느껴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한평생 희생해 오셨고 묵묵하게 가정을 지켜오신 분인데 착하고 유순하다는 이유로 또 집안의 경제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푸대접을 받으면서 온갖 눈칫밥만 드시고 계신 거잖아요. 같은 여자로서 너무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 오랜 지난 세월 동안 시어머니께서 열심히 하신 가사노동만 시급으로 따져봐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계산될 것이었는데 그런 쪽으로는 가정도 안 해보고 무조건 시어머니의 가치를 낮잡아보는 예비 시댁 식구들이 참 못난 것 같았습니다. 형이랑 누나가 그러니까 형수님이랑 매형도 점차 똑같이 따라가더라. 다들 우리 어머니를 얼마나 우습게 알고 무시하는지 몰라. 은근슬쩍 부려먹고 요리며 설거지를 다 우리 어머니한테만 몰아주고 그런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따져보면 한도 끝도 없어. 그나마 내가 중간에서 막아줘서 망정이었지. 우리는 우리 어머니한테 그러지 말자. 내가 너한테 우리 어머니께 잘하라는 소리까진 안 할게. 다만 마땅히 해야 할 도리는 하고 살자는 거야. 남편이 아주 조심스럽게 저한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저는 오히려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오빠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당연히 어머님께 잘하고 살아야지. 우리라도 든든한 어머님 편이 되어드리는 게 당연한 일이야. 그러자 남편이 저에게 감동했다면서 자기도 사실 이런 집안 이야기를 언제 어느 때에 꺼내야 할지 그동안 고민이 많아서 혼자 속으로 전전긍긍을 해왔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반응을 보일 줄 알았다면 진작 이야기를 나눌 걸 그랬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 말을 듣고 저희 집 이야기, 제가 예전에 어떤 성격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남편한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죠. 그래서 저희는 이미 결혼 전부터 서로에게 끈끈한 신뢰가 생겼어요. 비록 남편이나 저나 객관적으로 빼어난 조건들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에게만은 최고의 신랑감이자 신부감이었던 거예요. 양가에서 저희의 결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진 전혀 상관없이 저희는 저희끼리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자신감도 점차 피어올랐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저는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죠. 귀한 막내 아들의 배필로 짝지어주기에는 솔직히 내 심정을 말하자면 영 탐탁지 않은 구석이 많은데 시아버지께서는 애들로 말씀하시는 척하면서 실상은 대놓고 저를 낮게 평가하셨습니다. 인상은 의외로 평범하고 무난하신 분이셨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람상대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바람을 피워대셨었나 하는 짐작을 잠시 했었네요. 저는 시아버지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든 관계없이 어차피 저는 남편하고 결혼하는 것이 확정이었기에 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중이었죠. 제가 그럴 거라고 남편한테도 미리 못을 박아놨었기 때문에 남편은 옆에서 자기 아버지의 주둥이를 꼬매버리고 싶다는 충동을 참아가며 작게 한숨만 흘려댔습니다. 얼른 이 시간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저를 바라보시는 시어머니의 눈빛이 꽤나 촉촉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저한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분명히 있는 눈치로 보였는데 시아버지께서 분위기를 주도하시며 끊임없이 훈계의 장을 펼치고 계신 상황이라 시어머니께서는 감히 끼어들지 못하고 계실 뿐인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눈치껏 가만히 시아버지의 비위를 맞춰드렸다가 자리가 파하자마자 얼른 시어머니를 구석에서 따로 배웠습니다. 어머님, 제가 워낙 부족한 사람이라 앞으로 좋은 며느리가 되어드리진 못하더라도 나쁜 며느리는 결코 되지 않겠습니다. 저 열심히 할게요. 제가 그렇게 조용히 인사를 드렸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저의 손을 꼭 맞잡으시는 겁니다. 저는 그 따뜻한 손의 온기를 느끼며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글썽거리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요. 우리 막내랑 결혼한다 해주어서 고마워요.
아까 집안 이야기 해줄 때 나는 그거 듣고 주책맞게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참느라 혼났어요. 우리 남편이 좀 말하는 게 거칠고 그렇죠? 그런데 자기 며느리 된 사람한테 진심으로 모질게 굴 사람은 아니니까 앞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도 돼요. 내가 비록 힘은 없지만 열심히 방패 역할을 해볼 테니까.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자마자 저도 따라서 눈물이 막 글썽거리고 말았네요. 시아버지께서 마치 용의자에게 추궁하는 형사처럼 저에게 친정가족의 신상이며 이것저것을 캐물을 때 저는 덤덤히 있는 사실만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그걸 들으시고는 제가 이혼한 부모님을 두었고 동생들과 왕래가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제가 아주 외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미어지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닌 척 애를 쓰면서 살아왔지만 실상은 근본적으로 애정에 지독하게 목이 마른 사람이었으므로 시어머니께서 저를 알아주시고 저에게 관심을 보여주시고 제 편을 들어주신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분이었어요. 시댁 재산 그거 얼마 되지도 않던데 그것도 재산이랍시고 어쨌든 경제권을 다 쥐고 있는 시아버지의 편에 서서 딸랑거릴 마음은 조금도 들지 않더군요. 아주버님 부부나 시누이 부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었지만 저는 시어머니처럼 좋은 분을 두고선 서열 우선주의로 시아버지만 따르는 그들이 아주 이상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재산이 되게 컸다면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말았겠지만 별로 대단한 재산도 아닌데 시아버지께 하나같이들 붙어서 뭐하는 짓이었는지. 암튼 저는 남편하고 무사히 결혼에 꼴이나 했어요. 결혼식에는 저희 친정 식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참석하여서 각자의 자리를 빛내주었고요. 그런데 본식이 끝나고 엄마가 저한테 와서 이런 말씀으로 초만 안 치셨어도 정말 완벽할 뻔했어요. 네 동생들 장가갈 때는 더 성대한 결혼식 올렸으면 좋겠다. 안 그러니? 네가 열심히 박서방하고 같이 돈 모아놨다가 네 동생들 결혼할 때 큰 돈 턱턱 내놓고 그래. 알았지? 누나로서 그렇게 본을 보여야 동생들이 기가 살지. 제가 궁금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몰랐지만 동생들이 둘 다 자력으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면서 장가갈 능력은 그때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동생들은 2명 다 결혼 생각도 없었을 때였고요. 그런데 머나먼 미래를 위해 제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모아놨다가 동생들을 위해 내놓아야 한다니 그냥 듣기만 해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가장 싫었던 건 제 결혼식 날에 동생들이 미래에 치를 결혼식 이야기를 한 엄마의 태도 그 자체였습니다. 여전히 저는 써먹고 싶은 맏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으며 엄마의 아픈 손가락은 절대로 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싫었어요. 동생들은 썩 좋은 곳에 취직한 것도 아니었는데 엄마는 그걸 아주 높이 평가해주면서 어떻게든 항상 동생들을 기살려주기에 총력을 펼쳤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신경을 써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결혼이란 것을 계기로 엄마와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선 잘 지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은 저의 망상이었음을 깨달았네요. 자존심에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너무 서러웠고 여전히 엄마로부터 혼자 상처를 잘 받는 제 자신이 나약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런 제가 시어머니의 모습에서 저를 투영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예견된 수순이었나 봅니다. 남편이나 저나 일 다니는 직장인이었고 신혼집이 시댁과 되게 가까운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였어요. 특히 시아버지께서 시댁에 계시니 저는 왠지 심적으로 편하지 않기도 하였고요.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초반에는 한 달에 2, 3회씩은 꼬박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 참 이런 표현 너무 적나라하지만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시댁 집안이 개판 5분 전이라는 감상을 받게 되었어요. 우선 남편의 형, 3남매의 맞이인 아주버님부터가 아주 인성이 글러먹은 사람이었습니다. 걸핏하면 시어머니께 이거 해놓으랬는데 왜 안 해놨냐? 엄마는 내 말이 우습냐? 아버지 손에 죽고 싶냐? 이런 망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도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아주버님께서 제 눈치를 살피셨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금세 풀어져서 시어머니께 저런 패륜적인 행동을 제가 시댁에 방문했을 때도 하고 만 거예요. 기가 막힌 제가 언제 한번은 아주버님께 그런 언행은 너무하다고 본인도 생각하시지 않냐 지적하니까 얼굴이 시뻘개져서 저를 노려보시더군요. 그 후로는 제가 방문했을 때는 시어머니께 나쁘게 행동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없을 때는 어떨지 모르는 일이었죠.
그리고 남편의 누나인 시누이는 한마디로 정말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말을 할 때도 톡톡 쏘는 말투였고요. 걸핏하면 시어머니를 향해 엄마 보고 있으면 답답해 죽겠다는 식으로 비아냥댔습니다. 물론 이 폐륜적인 가풍을 주도한 사람은 바로 시아버지셨죠. 저는 가부장적거려도 진짜 시아버지처럼 가부장적이신 분은 못 봤습니다. 생각하시는 게 조선시대 뺨치는 분이셨는데 너무 웃긴 것은 시어머니로부터 그토록 대접받고 대우받길 원하시면서도 본인은 그만큼 베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릇 진짜 백이 조선시대 가부장적인 그림이라 하면 가장인 남자가 집안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는 책임에서는 슬그머니 뒷짐을 지셨고 받아드시는 데에만 관심이 많으셨어요. 식탁에 젓가락 한 장 놓아본 적이 없으시고 물 한 컵을 본인 손으로 떠다가 드신 적이 없으신 분. 이런 분과 살아오신 시어머니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결혼하고 몇 달 뒤 저는 시어머니와 따로 대화를 나눌 만큼은 가까워졌는데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정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어. 내 새끼들 온전히 부모 있는 자식들로 크게 해주고 싶어서 꿋꿋하게 참는 버릇이 들다 보니 세월이 그냥 속절없이 흘러버린 거지. 혹자는 이런 시어머니를 두고 미련하다, 바보 같다라고 비난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 입장은 함부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곧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현기증이 나서 한번 쓰러진 적이 있었고 입덧도 워낙 심했기에 오로지 그냥 하루하루를 버틴다는 생각으로 지냈습니다. 시댁에 가는 것조차 힘들었고 태어날 아이를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직장을 계속 다녔기 때문에 저는 집과 직장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 못했습니다. 주말에는 집에 가만히 콕 박혀서 평일 동안 쓴 에너지를 충전했고요. 안 그러면 도저히 버텨낼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밥 차리고 집안 청소 다 하고 그래줘서 망정이었지 아니었으면 진짜 못 견뎠을 거예요. 그만큼 임신 기간 동안 힘들었고 밤마다 전신에 두드러기가 나는 원인불명의 증세도 갖게 되어서 고역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대체 있으나 마나한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없는 게 도움인 시아버지를 배우자로 두고선 어떻게 자식을 셋이나 낳아서 키우셨을까 하는 생각으로 진짜 존경심이 들더군요. 그건 보통 정신머리로는 해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제가 임신을 해보고 나서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잘해주는 남편을 두어도 그렇게나 힘들었던 것을요.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육아휴직을 낸 저는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고 건강한 왕자님을 품에 안았습니다. 사실 출산 직전에 엄마 생각이 참 많이 났었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이 낳을 때가 되니까 그냥 그렇게 엄마가 떠오르더라고요. 당신의 손주를 보러 오신 엄마의 표정이 행복해 보이는 것에 저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윽고 들려온 제 동생의 혼전 임신 소식이 저의 행복을 또 깨뜨렸어요. 쌍둥이 중에서 둘째라 실질적으로 친정집의 막내인 동생이 사귀던 여자친구랑 결국 사고를 친 것이었습니다. 아직 결혼할 준비도 안 되어 있으면서 무턱대고 사고를 친 것도 모자라서 당장 결혼하겠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엄청난 사실을 왜 자기 누나의 출산 사흘 뒤에 말한 것이었을까요? 다시 생각해도 정말 짜증나네요. 제가 워낙 속이 좁은 누나라서 그런가 봐요. 출산의 여파로 힘들게 있는 저한테 엄마는 동생이 결혼해야 하니까 돈 좀 달라고 하였습니다. 제 반응이 안 좋으니까 금세 제 남편한테 가서 돈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극구 반대했지만 제 남편은 그래도 되는 만큼 지원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엄마 편으로 돈을 보태주었어요. 여기까지만 봐도 정말 열이 받는데 그 동생 놈이 결혼식 날짜를 진짜 기가 막히게 잡았습니다. 바로 제 아이의 100일이 있는 주말이었어요. 100일 잔치 거나하게 할 생각도 없었지만 그래도 약소하게 가족끼리라도 모여서 밥 한 끼 먹고 예쁘게 꾸민 장소에서 사진을 찍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딱 저희 아이 100일이 되는 날이 있는 주말 토요일에 동생이 결혼식을 올리는 바람에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게다가 저희 부부한테 친정 식구들 중 아무도 잘했다거나 고맙다거나 하는 인사를 하지 않는 것에 정이 뚝 떨어지고 말았네요. 또다시 상처를 입은 저는 친정은 이제 영영 뒷전으로 하고 제가 꾸린 저만의 가정에게 충실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부모님으로부터 저희 아이는 큰 애정을 받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시부모님께는 첫 손자였거든요. 아주버님네도 시누이네도 전부 딸뿐이었습니다. 손녀만 줄줄이 얻으셨던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부부가 안겨드린 손자에게서 눈을 못 떼셨어요. 저는 시아버지께서 저한테 너그러이 구시는 걸 아이 낳고서야 처음 보았습니다.
남편이 집안에서 홀로 시어머님 편을 들어온 이단아라서 그런지 시아버지는 남편을 왠지 어려워하셨고 부재관계가 대면대면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데려온 여자인 저하고도 썩 좋은 고부관계는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저도 남편처럼 시어머니 편이기도 했고요. 어쨌거나 가깝지만 먼 당신처럼 느껴졌던 시아버지께서 제 아이로 인해 누그러진 태도를 보여오시니까 신기하였습니다. 지난 긴 세월은 어떠셨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점차 괜찮게 변모해 갈 것이라는 기대도 혼자 품어봤었네요. 그리고 바로 이때 이후로 엄청난 사건들이 줄지어 터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시아버지께서 놀랍게도 바람을 피우신 것이었어요. 시아버지 당신과 딱 10살 차이 나는 연하의 어떤 분과 바람이 나셨다는 걸 알고 기가 막혔네요. 바람 피우는 건 정신병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그 벌은 못 고치시고 나이 잡수셔도 또 바람을 피우셨다뇨. 그게 어떻게 공개가 되었냐 하면 바람난 상대의 자제분들이 저희 시댁에 쳐들어와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바람난 상대는 이미 사별로 배우자를 앓고 혼자 지내오신 분이셨는데 자제분들의 요지는 이러하였어요. 남편 잃고 혼자 외롭게 사는 물정 모르고 순박한 우리 어머니를 그쪽에서 꼬드겼으니 배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그 상대분에게 당신을 부인과 사별하여 혼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셨더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버젓이 부인도 있었고 자식들은 셋이나 돼서 다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은 상황인 것에 그 상대분께서 충격을 받아 쓰러지셨나 봐요. 놀란 자제분들이 경위를 캐물었고 급기야 저희 시댁에 쳐들어오는 상황까지 번졌던 것입니다. 현장이 아주 개판이었어요. 그쪽 자제분들과 아주버님이 멱살까지 잡아가며 싸우고 시아버지는 고의가 아니었다는 웬 헛소리를 크게 늘어놓으시며 목에 핏대를 세우셨고 시어머니께서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가만히 앉아 계셨어요. 남편은 시아버지께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시네요. 추악한 꼬라지 더는 못 보겠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뵈러 오는 것이지 사실 아버지는 꼴도 보기 싫게 된 지 오래입니다. 형도 누나도 전부 다 마찬가지야. 이 쓰레기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집을 나섰고 저는 엉거주춤 뒤를 따랐죠. 뒤에서 시누이가 뭐라고 날카롭게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했는데 그냥 무시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바람 사건, 이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정말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회상하게 되기까지 힘든 과정이 있었던 바로 그 일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부고였습니다.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대기 중이었는데 시속 100km 속도로 달려온 정신나간 차량에 의해서 끔찍한 추돌 사고가 있었고 그러면서 튕겨져 나온 차가 남편 쪽으로 향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어요. 남편하고 같이 있었던 직장 동료 한 분도 동시에 변을 당했습니다. 출근하겠다고 나갔던 사람이 싸늘하게 식은 모습으로 저에게 돌아왔을 때 그 상실감과 아직 너무나도 어린 저희 아이가 죽음이란 것이 뭔지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선 자기 아빠를 하염없이 찾는 모습을 보며 느낀 무력감. 진짜 하늘이 원망스러웠고 이 모든 세상을 저주했던 것 같아요. 왜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가정에 이런 비극이 도래해야 했는지 슬픔과 충격 속에 남편을 떠나보낸 후 저한테 보험금 얘기를 물어보는 미친 남동생들과는 절연을 하였습니다. 조금도 아깝지 않았네요. 진작에 저랑은 글러먹은 관계였으니까요. 이것이 두 번째 사건이었네요. 그리고 바로 이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묘한 여파를 발생시켰습니다. 그 다음 사건은 다름 아닌 시부모님의 이혼이었어요. 저는 이때 마음을 온전히 추스르지도 못한 상태였고 살 사람은 어떻게든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시부모님 사정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몰랐다가 이혼을 하셨다는 것에 깜짝 놀라고 말았죠. 남편이 죽고 나서 술을 자주 찾으시던 시아버지 그리고 우울증을 앓고 있던 시어머니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시던 두 분은 시아버지께서 어느 날 시어머니께 나가라고 한마디를 하시면서부터 급변하게 되었대요. 내가 가기는 어디를 가요? 내가 가려면 갈 데가 어디 있다고. 내가 당신의 그 모든 해괴망측한 잘잘못들을 다 덮어주고 감내하고 그렇게 살아왔건만 이제 와서 나를 이렇게 내팽개치겠다고요?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에요? 분통이 터지신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따지셨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완강하셨대요. 시어머니를 내쫓고 이제 자유연애를 즐기시다가 세상을 마감하시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황당했던 건 아주버님과 시누이가 시아버지 편에 섰단 것이었죠.
시어머니께 원룸 하나 얻어드릴 테니까 그것만 받고 그 이상은 10원 한 장 노리지 말라는 말을 그 두 사람이 했다네요. 이게 제정신인가요? 자기 부친이 자기 모친에게 함부로 하는 것만 평생 보고 자라와서 그런지 두 사람의 인성이 아주 개차반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 맞서던 시어머니는 당신의 두 자식들이 그렇게 나오는 걸 보시고는 힘없이 항복을 하셨대요. 그렇게 이혼당하고 쫓겨나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접하고 제가 진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걸 어디에 신고만 할 수 있으면 신고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만약 아주버님이나 시누이가 공무원 혹은 알아주는 회사에 다녔다면 제가 반드시 그 폐륜 행각을 밝혀서 일자리를 잃게 만들었을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나도 가여웠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으나 자주 시어머니께서 계신 곳을 들락날락하면서 제가 다 챙겨드렸어요. 차라리 눈물을 흘리시고 분해하셨다면 제 마음이 덜 아팠을 것 같은데 덤덤하게 저를 맞아주시는 모습에 더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어쩜 이러실까? 어머니께서는 매사에 억울하지도 않으신 걸까? 시어머니께서는 저보고 왜 자꾸 찾아오냐면서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지만 사람 마음이 어떻게 그런가요? 제가 아예 같은 집에서 모시고 살 생각도 있었으나 시어머니께서 그건 한사코 거절하셔서 그러지 못했을 뿐 저는 시어머니와 한 집 살림하는 수준으로 열심히 챙겨드렸습니다. 특히 저희 아이를 보실 때면 시어머니께서 활력이 넘쳐 보이셨거든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저는 이런저런 제 속내를 많이 털어놓게 되었는데 묵묵히 들어주시고 제 안의 아픔과 열등감 같은 것들을 감싸주시는 시어머니의 따뜻함에서 많은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유일한 손자를 잃고 싶지 않아 하셨고 그래서 저를 보고 싶어 하셨지만 제 마음은 크게 돌아선 뒤였죠. 그런데 딱 마침 그때 시누이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데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님께 또 다른 손자가 생길 테니 별로 우리의 부재를 아쉬워하지도 않게 되시겠네. 저는 그런 생각으로 내심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시누이가 아들을 출산했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들여다보러 가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참 소갈머리 하나 없으시게도 시누이에게 다정히 대해주시더군요. 태어난 아기도 무척 예뻐해 주셨고요. 아주버님과 시누이는 늘 자기 모친에게를 우습게 알고 진짜 부모는 오로지 자기 부친만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자기 모친을 왕따시키기나 하고 그런 못된 자식들이었건만 시어머니께서는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착하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시어머니와 나누었는데요. 제 생각을 가만히 듣고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동문서답을 하셨어요. 너는 나에게 이토록 잘해주는 이유가 뭐니? 내가 너에게 하등 무슨 이득이 되는 사람이라고.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어안이 벙벙했죠. 저는 시어머니로부터 어떤 이득도 바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 아주버님, 시누이 같은 사람들로 미뤄보았을 때 시어머니께서 어찌하여 가족들 간에도 이득을 논하시는지 알 법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착하고 만만하고 그래서 집안에서 호구가 되셨고 경제권도 없기에 이득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식들로부터 취급되어 뒷전으로 밀어주셨으니 제가 호의를 베푸는 것이 어쩌면 의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착해서 이러는 것도 아니고 어떤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것 뿐이라고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께서 웃으시더라고요. 내가 너한테는 꼭 좋은 걸 남겨줘야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진위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밝혀지게 되었죠. 앞서 일어난 사건들은 가볍게 뛰어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놀랍게도 저에게 재산을 조금씩 넘겨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시어머니께 무슨 돈이 있나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있었더라고요. 집안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숫자라고는 계산기도 두드리지 못하는 척 하셨지만 지난 세월 동안 시아버지의 현금을 아주 조금씩 뒤로 챙겨다가 모아두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시어머니의 그런 면모를 눈치채지 못하였기에 이혼을 하면서도 재산 분할이라든지 이런 건 고려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시어머니께서는 작은 원룸이나마 얻으셨죠. 그 원룸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시어머니로부터 듣게 되었는데 우선은 제가 미묘하게 눈치는 채고 있었던 것인데 시어머니께서 치매를 앓게 되셨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친척분들과 워낙 교류 없이 평생을 살아왔지만 그들 중 다수가 치매를 앓다가 고통스레 생을 마감한 것만은 분명하게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치매가 걸린 것은 아마도 높은 확률로 집안 내력, 유전일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저에게 성능 좋은 녹음기를 사다 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당연히 치매 때문에 여러 가지를 소리로 메모해 놓으시려는 거구나 라는 생각만 했었습니다. 설마 하니 시어머니께서 녹음기로 유언을 남기시리라고는 상상하지조차 못했습니다. 마지막 역대급 사건은 시어머니께서 어느 시린 가을날에 생을 마감하시면서 일어났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놓고 출근을 하자마자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뵈었던 게 그날로부터 딱 이틀 전이었는데 하루 뒤에는 찾아뵙기로 했었는데 정말 믿을 수 없었고 허망하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틀 전 제 가방에 쏙 넣어두셨던 녹음기, 만약 그것을 제가 빨리 발견해서 틀어보았다면 결과를 막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에 미칠 것 같았죠. 하지만 이미 벌어진 비극이었고 인간의 존엄을 잃어가며 죽는 것만은 사절이라고 하셨던 시어머니께서 당신 스스로를 위해 내리신 선택을 제가 감히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례식을 앞두고 혼자 고민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남몰래 주셨던 재산, 그것들을 시댁 식구들을 엿먹이기 위해 밝혀야 하나라는 고민을 말이죠. 배 아파 죽어봤으면 해서요. 그런데 그 고민은 시어머니께서 남기신 녹음기의 내용을 다 들어본 순간 날아가 버렸습니다. 실로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심정을 뒤로한 채 시댁 식구들을 장례식장 한켠에 모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언이 있다는 저의 말에 호기심을 가지고 모두가 모여들었죠. 시댁의 친척 어른들도 전부 다요. 마침내 제가 녹음기의 그 부분부터 틀었습니다. 지긋지긋하게도 살아왔지만 나는 밟아도 꿈틀하지 않았던 지렁이였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몇몇이 슬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퀭한 낯으로 고개를 떨구셨고요. 아주버님과 시누이 쪽은 덤덤해 보였는데 다음 시어머니의 발언을 듣고는 놀란 표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은 달리 가련다. 이것이 내 복수다. 나의 비밀을 이제서야 공개하니 모두 잘 들어주기를.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의 유언을 듣고 놀라서 비명을 지를 정도였는데 시댁 식구들의 충격은 저보다 분명히 더한 것이었겠죠. 가장 먼저 당신, 여보, 내가 당신에게 한없이 낮추고 살아왔던 것은 내가 이면적인 여자라서 그랬던 것이야. 죄책감에 당신을 거스르지 않았고 또 한편으로는 함부로 행동하는 당신에게 화가 나서 또 죄를 저지르기로 하였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서 시아버지께서 눈을 크게 뜨시곤 내용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당신이 아끼는 우리 큰아들 박장훈, 당신 아들 아니야. 그 옛날 뚝방 뒷길에서 구멍가게를 하였던 최 씨 기억나지? 당신이 거렁뱅이가 따로 없다고 항상 욕을 했던, 그렇게나 당신이 혐오했던 최 씨의 아들이 바로 당신 큰아들이야. 그 순간 놀란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반사적으로 아주버님 쪽을 바라보셨죠. 그리고 우리 딸 박윤자, 우리 윤자도 당신 딸 아니야. 윤자는 당신이 그토록 싫어했던 피람전기 공장의 윤 반장 딸이야.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름에 윤을 넣자고 그랬던 것인데 당신이 웬일로 그러자고 하더라고. 당신은 지금까지 그토록 증오하는 윤 반장의 딸을 키워온 것이지. 그때 시누이가 짧은 비명을 지르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들을 출산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이 꽤 쪄있는 상태여서 일어나는 순간 기우뚱 하더군요. 그 모습을 시아버지께서 흔들리는 눈동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간 우리 막내 박기훈, 기훈이만이 유일한 당신의 친자식이야. 당신은 유일한 자기 핏줄과 서먹서먹하게 지내왔던 것이지. 당신 그거 알아? 생김새가 기훈이만 당신을 닮았었다는 사실을.
당신은 눈이 흐려져서 그걸 들여다보지도 않고 살아온 모양이지만 어쨌거나 나는 나의 부정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당신이 당신 돈으로 키워주었기에 지금까지 아무런 소리 안 하고 살아왔어. 세상 떠나게 된 지금에서야 진실을 밝히네. 무덤덤한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그야말로 장례식장은 혼돈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주버님과 시누이는 그럴 리가 없다면서 소리를 질러댔고 시아버지께서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욕을 해대셨습니다. 그러나 중에 시댁의 친척분들은 어쩐지 먼저 간 기운이만 외모가 친탁을 한 게 신기했었다며 끓는 물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결국 유전자 검사가 진행되었고 진짜로 아주버님과 시누이는 시아버지와 부모 자식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저희 아이는 시아버지의 손자가 맞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뜻인즉 시아버지의 유일한 진짜 친자식이 제 남편이었다는 시어머니의 유언이 진실이었다는 것이었죠. 시아버지께서는 머리를 부여잡고 크게 절규하셨습니다. 시댁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시댁의 재산은 오롯이 시아버지께서 다 쥐고 계셨는데요. 시아버지께서는 아주버님과 시누이에게 절대 물려줄 수 없다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물려주지 않겠다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내 재산은 반드시 내 친손자한테만 물려줄 거다. 내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절대 못 줘. 시아버지께 자기도 손자를 안겨드리게 되었다며 기세등등했던 것이 시누이였는데 청천벽력이었죠. 아주버님은 자존심이 무척 상하셨는지 본인의 친부를 찾아가겠다면서 시댁의 재산 따위는 받지 않겠노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심지어 각서까지 쓰셨고요. 그런데 그게 홧김이었는지 며칠 후에는 무척 후회를 하며 용서를 또 비셨다고 하네요. 충격이 조금 진정되고 나니까 시누이는 다른 부분에서 정신이 나가버린 모양이었어요. 바로 본인이 괄시하였던 자기 모친만이 진짜였으며 자기 부친이라고 따르며 믿어왔던 쪽은 가짜였으니까요. 아버지는 내 진짜 아버지가 아닌데 엄마만 내 진짜 엄마였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거지? 오빠랑 나는 이분남매였다니. 시누이가 아주버님 앞에서 넋이 나간 채로 계속 중얼거리던 모습을 목격했는데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저는 이미 형편이 여유로웠으므로 시댁의 재산 따위 탐나지 않았지만 시아버지께서 눈물로 호소하시며 내 유일한 친손자를 위하고 싶다며 매달리시는 모습이 어딘가 통쾌한 듯 하여서 그냥 멋대로 하시게 두었습니다. 시댁 친척들은 아주 이때다 싶었는지 아주버님과 시누이를 집안에서 도려내려고 하더군요. 지난 세월 아주버님과 시누이가 착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왔다면 상황이 달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었으니 자업자득인가 봅니다.